그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차이에 따른 다양한 노년들. 노년들도 굉장히 차이가 있어요. 좀 빨리 해야 되겠네요. 노인 관련한 통계를 좀 볼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18년에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이제 14.3%가 됐어요. 아직까지 65세를 사회는 노인으로 규정하기 시작을 해요. 요번에 뭐 그걸 뒤로 좀 물리겠다는 그거가 있었는데 결국 못 물리고 67세, 68세로 뒤로 이제 노인의 시작점을 물리겠다고 했는데 그러지 못한 것이고요. 지금 노인 중에서 1인 가구 비율은 작년 통계로 17%예요. 노인 중에 1인 가구는 대체로 여성 노인이에요. 여성 노인이 훨씬 더 오래 살죠, 남성에 비해서.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독거 노인 문제의 상당히 많은 70% 이상이 여성 독거 노인의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노인 정책, 독거 노인 정책은 상당히 남성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는 게 참 문제죠. 우리나라 관료들 속에 남성이 많다 보니까 여성의 상황을 뭐 모를 수밖에 없어요. 일부러 여자들이 떠들지 않으면 이제 모를 수밖에 없는 그런 거고. 요양원에 들어가는 그 노인들, 노인복지 현장에서 보면 노인들이 가장 많이 하는 얘기가 이렇게 살다가 3일만 아프고 죽었으면 좋겠다고 해요. 제일 가기 싫은 게 요양원이고 제일 걸리기 싫은 게 치매예요. 아까 말씀드린 인지장애. 그런데 대부분의 노인이 요양원이 별 수 없다고 생각을 하기는 해요. 그런데 요양원에 가는 노인을 통계를 내보니까 자식과 살던 노인이 요양원에 훨씬 더 이른 시기에 많이 가요. 이 얘기는 뭐냐면 자기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면 노인들은 끝까지 요양원을 안 들어가고 싶어요. 그런데 자식이 결정을 하는 거예요. 자식이 나빠서 그 결정을 하지 않아요. 정말 자식이 노인을 모시고 산다는 건 아까 말씀드린 이 신자유주의 이 사회 속에서 제가 보기엔 거의 불가능해요. 우리 아버지도 그 말씀드린 실버타운을 들어갈 때 한바탕 뒤통수를 맞아. 내가 큰아들 집에서 안 살고 그 뭐 나를 양로원에 넣는 거냐라고 한바탕 얼굴이 새하얘지셨지만 별 수 없이 수긍하고 갔어요. 누가 나쁘고 좋아서가 아니라 정말 저는 모든 시설에 대해서 반대해요. 장애인 시설, 모든 시설에 대해서 반대하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이렇게 벌어지는데 그래도 노인들은 안 가고 싶어 하는 게 요양원이어서 혼자 사는 노인들은 정말 이제 저도 독거노인 복지 현장에서 일을 해봤는데 혼자 사는 노인들은 가능하면 안 가고 싶어 해요. 정말 내가 노인들 말로 내가 움직거려서 밥 끓여 먹을 수 있는 상황, 기어다니면서라도 밥 끓여 먹을 수 있는 상황만 된다면 안 들어가고 싶어 하셔요. 그렇고, 조금 넘어가면서 볼게요. 국제시장 모두 보셨죠? 영화, 국제시장. 네, 굉장히 많이 보셨을 텐데 굉장히 재밌는 영화였죠. 여러 가지 좀 이렇게 토론도 될 만한 영화였어요. 자, 흥남부두에서 이렇게 피난을 오는 과정에서 아버지가 자식들과 헤어져야 하는, 딸 때문에 헤어져야 하는 상황이 되면서 아버지가 그 아들에게 네가 이제 가장이다. 네가 가족을 다 책임져라. 이 아버지의 그 말씀 하나를 자기 평생에 그 이제 사명으로 알고 그렇게 늙어가는 그 주인공의 삶에 대해서 그 주인공이 살았던 시대는 그래서 태극기가 뭐 이렇게 애국가가 울려 퍼지는 부부싸움을 하다 말고도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뭐 월남전을 참여를 하고 오로지 가족 하던 이제 그런 시대를 그 노인이 얼마나 성실하게 살았어요. 정말 열심히 성실하게 살았지만 그 자식 세대들과 아버지 제삿날 그 자식 세대들과 어울리지 못하고 아버지 사진이 있는 그 안방에 들어가서 자기 아버지를 향해서만 아버지 나 그래도 잘 살았죠 라고 하면서 옛날에 그 어린아이가 돌아가서 엉엉 우는 그 장면, 이것이 어떤 의미에서는 정말 뭐 잘못한 거 없어요. 정말 열심히 사신 거죠. 그 주인공은 열심히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의 변화, 시절의 변화, 세대의 변화들 속에서 그 자식들에게 인해받지 못한
소통이 불가능한. 저놈들의 뭐 문화도 이해할 수 없고 저놈들 역시 이 아버지를 이해할 수 없는 그것이 이제 국제시장의 그거였다면 국제시장은 그래도 지금 첨단을 다룬 영화는 아니죠. 지금 첨단을 다룬다면 훨씬 더 정말 소외된 그런 노인이 다뤄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여성 노인과 남성 노인 좀 말씀드릴게요. 제가 이제 복지관이나 노인복지관이나 이런 데서 노인들을 이제 상대로 강의를 하면서 독거에 대해서 물어보면 어떨 것 같아요? 할머니들은요, 세상에 독거가 제일 좋대. 이해되죠? 요말 한마디로. 여성들은 이해가 돼요. 여성들 좀 이해가 안 되시죠? 그렇죠? 할머니들은 정말 이 독거가 된 대체로 이제 그 부부간에 같이 살다가 남편이 먼저 죽는 거예요. 자식들은 독립해서 나가고 그렇게 해서 남편이 죽는 순간 그때야 정말 이제 자유가 온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들은 정말 독거로 사는 지금 이게 여전히 가난해요. 가난하고 뭐 끓여먹고 어쩌고 하는 거 뭐 남들 보기에 뭐 형편없고 어쩌고 하지만 지금이 제일 내 인생에서 가장 좋은 때다라고 이야기해요. 남성들은 굉장히 다르죠. 남성들은 끊임없이 여성들에 의해서 이제 이렇게 남성들은 주로 사회 속에서 경쟁 속에서 뭐 그렇게 이제 일하시다가 그러다가 이제 은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가족 속으로 들어왔다면 여전히 가족 안에서 부인에 의해서 또 자식에 의해서 이렇게 돌보아지는 이런 것 속에서 독거가 된다는 건 남성들에게는 정말 받아들이기 어려운 수긍하기 어려운 자괴감이 먼저 드시더라고요. 독거노인 현장에서 가장 위험군이 누구냐면 상당히 그래도 재산이 있는 이 남성 독거노인이에요. 그러니까 재산이 없는 분이라고 한다면 어쨌든 자기가 복지에 끼어야 돼요. 국민기초수급 복지에 끼든 뭐 노인복지에서 여기서 뭘 받아먹기 위해서 하든 아주 가난한 노인은 복지에 끼어야지 자기가 이제 생활을 영위할 수 있으니까 복지 쪽 사람들을 만나요. 뭐 복지사가 오든 관리사가 오든 요양보호사가 오든 이래요. 그런데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 위치에 있다가 사회생활이 스탑되고 거기에다 독거까지 된 남성 노인의 경우는 이 복지가 나한테 오는 게 자존심이 상해요. 복지를 시혜라고 생각하는. 사실 복지가 상당히 시혜적인 측면으로 다가간 측면도 많죠. 이런 속에서 내가 복지의 어떤 수급자, 대상자가 된다는 걸 굉장히 자존심 상해 하셔요. 그러면서 이분들이 소위 그 고독사나 자살의 가장 높은 고위험군이 되는 거죠. 여성들은 상당히 달라요. 여성들은 경제적으로 좀 있는 분들도 아유 어르신 연세도 많은 거 그러신데 저 가끔 한 번씩 놀러 오면서 어르신 안부도 확인하고 이렇게 그러면 그래 놀러 와 뭐 이러면서 그냥 편하게 곁을 주시는 경우들이 많아요. 여성들은 대체로 평생을 관계지향적 아까 말씀하신 희생 그는 뭐죠? 남들 돌보는 거. 주로 관계지향이 서로 잘한 건 아니었죠. 우리 사회 그 속에서. 주로 여성이 그냥 돌봐주고 하면서 그 관계를 만든 거가 여성 삶의 대체로의 맥락이었다고 한다면 남성들은 사회 속에서 계속 경쟁 속에서 이겨야 하는 거고 살아남아야 하는 거고 돈을 벌어야 하는 거고 이것으로 소위 남성다움이 이렇게 평가되어지는 그거였기 때문에 일을 그만둔다는 거. 혼자가 된다는 거, 그리고 내가 밥을 끓여 먹고 청소를 한다는 거를 수긍하기가 굉장히 어려우신 그런 거죠. 그리고 그래도 여전히 남성들이 상대적으로 많이 배우고 돈도 더 많으신 여성들에 비해서 여성 노인 혹은 여성 노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남성 노인들은 주로 복지관에 가셔요. 여성 노인들은 주로 동네 골목에 있는 경로당에 가서 이렇게 노시고 그래서 그분들에게 무슨 프로그램을 하려면 경로당으로 들어가요. 근데 남성 복지관에는 상대적으로 남성 노인들이 많아요. 그 서울시 종묘 파고다공원에 있는 노인들 거기 모이는 이제 노인들을 그 유인하기 위해서 만든 게 인사동에 있는 서울시 노인복지관 종합복지관인데 거기에 보면은 정말 남성 노인의 숫자가 상대적으로 굉장히 많아요. 프로그램도 굉장히 좋아요. 무슨 주식 투자 이런 것부터 무슨 법률이나 이런 것들 그런 어떤 문화적 상위에 해당하는 어떤
계층에는 남성들이 상대적으로 훨씬 더 많다는 거죠. 뭐 거기에는 스포츠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많고 이렇게 남녀 간의 파트너를 지어서 하는 프로그램들도 굉장히 많고 그렇다면 거기에 오는 여성 노인들의 경우에도 그런 것들에 좀 열린 자유스러운 이런 분들이라는 것은 그래도 문화적인 교육적인 어떤 혜택을 받은 분들이 많죠. 대체로 무학인 실제로 그 문맹인 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노인 계층에서는 그분들의 경우에는 동네 그 골목에 있는 경로당 그런 쪽에 많이 오시고 원하시는 프로그램들도 굉장히 다르죠. 독거에 대한 것은 아까 말씀을 드렸고 아까 그 인구 소멸 여기 나오네요. 전남이 전체적으로 그 농촌 독거노인의 비율이 시골에서 굉장히 많은데 전남이 30.9%, 전남 중에서 강진이 36.9%, 36.9%가 독거노인이고 특히 여성 독거노인이 남성 독거노인의 2.2배, 훨씬 더 많다는 거죠. 여성 독거노인이. 이렇게 되면서 농촌에서는 실제로 그 지방 소멸뿐만 아니라 지자체가 이제 정말 문을 닫아야 되는, 딴 데로 합병하거나 하는 방식으로 지자체가 문을 닫아야 되는 그런 상황들까지 닥치고 있는 거죠. 넘어가자고요. 이거 다 넘어가자고요. 부자 노인, 가난한 노인. 말씀드린 것처럼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지만 어느 연령대 이상에서는 제가 보기에는 금전도 별 힘이 안 되는 경우가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제 부모를 봐도 그렇고 주변에 소위 가졌다는 노인들을 보더라도 요즘은 고령화 사회 속에서 노인들이 오래 사시는 동안 주로 어디에 돈을 써요? 의료와 실버에 돈을 쓰기 때문에 상당히 재산이 있는 분들도 자식에게 물려줄 돈이 없어졌어요. 자기 생애 안에서 그 돈을 거의 다 쓰고 돌아갑니다. 제 대에 해당하는 사람들, 지금 5060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부모가 상당히 돈이 있어도 별로 물려받을 게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뭐 지금 이렇게 계속 살아계신다면. 그래서 그전과는 다른 어떤 재산 물림이나 이런 거에서도 좀 다른 현상이 보이고요. 요거는 좀 읽어드릴게요. 2017년 8월 2일에 영국의 가디언이라는 그 유명한 언론이 한국의 노인 문제를 심층 취재하기 위해서 일부러 기자들이 한국에 왔어요. 여러 명이 와갖고 심층 취재를 하면서 그들이 쓴 기사가 뭐냐면 한국의 불평등 곳은 장수, 좋은 건강, 그리고 빈곤. 그러면서 기대 수명도 세계 최고. 우리나라 노인들의 기대 수명이 세계 최고래요. 기대 수명도 세계 최고이면서 노인 빈곤율과 노인 자살률도 세계 최고예요. 빈곤과 노인 문제가 가장 심각. 이렇게 되면 이건 지옥이에요. 오래 살면서 빈곤과 온갖 문제가. 지금은 정말 장수가 재앙이라는 말이 저는 뭐 가난한 노인만이 아니고 국가적으로 장수가 일단 재앙 측면은 있죠. 그런 측면이 있고 그렇고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노인들의 경우에도 장수가 그렇게 반갑지만은 않은 그런 측면이 있어요. 농촌 노인과 도시 노인의 핵심은 이거예요. 제가 이제 농촌도 다니면서 노인들 생애사 작업을 하고 하면서 그분들의 여러 가지를 듣는데 농촌 노인들에게는 땅이 남았다는 자부심이 상당하더라고요. 왜냐하면 평생을 땅을 일구면서 사신 분들이어서 물론 자식으로 인한 소외감은 마찬가지예요. 그래도 뭐 도시에서는 아예 단절된 부모 자식 간이 단절된 빈곤 노인들이 빈곤 때문에 뭐 이혼도 오는 거고 빈곤 때문에 자식과의 단절도 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그래갖고 이제 안 보는 그 부모 자식 간이 있다고 한다면 어쨌든 시골에 아직까지 남아있는 노인들에게는 어떤 식으로든 땅이 남아있거든요. 자식들 키우면서 많이 팔았다 그래도 그 땅 때문에라도 아마 부모 자식 간의 연결이 있는 거고 뭐 그렇지만 않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외부적으로 이렇게 물질적인 평가를 볼 때 그렇고 그리고 땅이 남는다는 것이 노인들에게 굉장한 자부심이더라고요. 그분들은 80, 90이 다 됐는데도 저한테 맨날 그래요. 내가 올 봄에는 절대로
때부터는 밭에 안 나간다고. 봄에 가면 제일 이쁘게 밭 갈아놨어요. 요 뭐 자식들이 아무리 말려도 병원비가 더 들어간다고 제발 좀 그만하라고 해도 그분들은 그게 그냥 자기 자신이에요. 땅이 어떤 면에서 몸이 이거여서 그 땅을 몸으로 느끼고 땅을 자기 삶의 자부심으로 느끼는 게 저는 옳다고만 보이지는 않는데 그분들에게는 그렇다. 자식에게는 여전히 몇 푼 돈으로 넘어갈 거예요. 뭐 농지들 다 싸요. 농지 시골과 도시의 이 토지 정책이 달라서 부동산 정책의 국가가 달라서 땅은 싼데 그래서 자식들에게는 몇 푼의 돈으로 넘어가 버리고 말 자식들 입장에서 그거 팔아봐서 몇 푼 안 되는 이거겠지만 노인들 입장에서는 어쨌든 자식을 평생 먹이고 가르치고 그러고 지금 남은 이 땅 이거라는 의미에서 그렇고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이 현대사회의 온갖 이 첨단 문화들, 기술 문명들에 대해서 도시 노인들은 계속 그것을 주변에서 보고 걷잖아요. 어디 뭐 지하철 타고 여기로 가려면 저부터도 도대체 적응하기 어려운 이 첨단 이것 속에서 도시 노인들은 계속 어떤 그 트러블을 느끼거나 소외를 느끼거나 이럴 수밖에 없는데 농촌 노인들에게는 그냥 테레비 속 일이에요. 그런 면에서 확실히 덜 소외적이고 그냥 자신감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노동에 대한 태도도 아까 말씀드린 자식이 이건 누가 말이건 하여튼 이건 나야 나는 이게 있는 거라고 한다면 그거에 대해서 도시노인들이 만약에 그런 상황에서 하는 건 뭐겠어요? 80, 90이 돼도 폐유지를 주거나 뭔가 무슨 거리를 하거나 뭐 이런 걸 텐데 그것에 대한 사회적인 비하는 굉장히 많죠. 낙인 혹은 연결된 자기 자괴는 굉장히 많고 이런 것들이 이제 도시노인과 농촌 노인의 차이라고 볼 수 있고 자 이제 거의 끝을 가야 되는데 모르겠어요. 나이듦을 마주하는 시선에서 무엇이 어떤 식으로 나의 나이듦을 받아들여야 하는가. 저는 그래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늙음 저는 죽음까지도 시간의 문제로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것은 나만이 겪는 것이 아니라 모든 생명이 있는 존재들은 다 겪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것이 하나의 연결이죠. 누가 죽음을 통해서 그 다음 누가 태어나고 뭐 이런 것이어서 서로 이면간이라는 이런 생각이고 개인적인 사적인 어떤 것을 떠나면 늙어 죽으면 정말 더없이 감사한 일이에요. 우리가 늙어 죽지 않는다면 생태가 이 어떤 생태 공동체 이런 것들이 유지될 수 없는 그런 면에서 좀 크게 그렇게 보면서 나의 늙음, 내 주변 부모의 늙음, 죽음에 대해서 조금은 거리두기를 하면서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 그렇더라고요. 저는 이제 젊은 친구들, 40대, 50대 친구들이 이제 맨날 늙어감에 대해서 아까 선생님도 좀 말씀하셨지만 언니 늙는 거 안 무서워? 뭐 이러고 물어봐요. 야 늙는 걸 왜 무서워해? 오는 거를 왜 무서워해? 그냥 닥치는 대로 어떤 상황이 올지 모르지만 그 상황을 나는 그냥 살아낼 생각이다. 좋은 거만 올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 뭐 좋은 거가 오든 나쁜 거가 오든 나는 그냥 살아내는 나 자신이 나는 좋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막연히 늙음, 죽음에 대해서 어떤 두려움을 가지고 있고 불안을 갖고 있어요. 저는 아마 이 불안과 두려움 이것이 뒤집어져서 노인들에 대한 혐오 또 저는 불안과 두려움은 그 반대적인 역작용은 상대에 대한 어떤 배타, 혐오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길에서 폐유지를 줍는 노인에 대해서 어떤 감정인지를 각자 좀 살펴보면 저는 그냥 한 노인이 자기 삶을 위해서 저 일을 하고 있구나. 요까지만 정리를 해요. 그 이상으로 뭐 노인을 불쌍해하거나 뭐 어떻게 생각. 제 주변에는 그런 노인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현장에서 일했고 그 한 분 한 분들이 가지고 있는 삶의 맥락들과 사연과 그분이 저렇게 해서 1,000원을 벌어서 쓰고 싶은 데를 저는 알고 있어요. 뭐 손주한테 뭘 선물을 사주고 싶고 그 욕망은 왜 불쌍한 거고 하루에 100만 원 벌어서 100만 원짜리
손주한테 선물을 주고 싶은 저 부자 노인의 저 욕망은 뭐 멋있는 거고 저는 이렇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 면에서 우리 사회의 어떤 물질주의적인 평가들 때문에 오는 그런 그 가난한 노인들에 대한 기껏 해봤자 동정이죠. 시혜적인 시선, 그까지만이죠. 구체적으로 참여를 한다면 다른 문제. 여전히 사회 구조적으로 빈부의 문제를 우리가 참여해서 해결할 문제는 있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참여를 해야 하지만 그렇지 않고 그냥 동정과 시혜에서 멈춘다면 그것은 어떤 면에서 나도 저렇게 될까봐 정말 이렇게 사회 안전망이 빈곤한 우리 사회에서 여차하면 정말 돈 별로 없는 특히 여성 혼자이면 여차하면 나도 저렇게 될지 모른다. 우리 많은 그 여성주의 활동가들의 그 심리 속에 있는 나혜석이라는 우리나라 그 여성 미술 화가이면서 여성주의자이면서 아주 선도적인 여성이었다가 인생이 완전히 폭삭 망했다고 평가되는 뭐 양로원에서 이렇게 죽어서 정말 아주 그 가장 불행한 방식으로 죽었다고 사회가 평가하는 그 나혜석 여성에 대한 많은 여성들의 어떤 불안이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나혜석의 죽음에 대해서 그렇게 해석하지 않고 하여튼 뭐 그것과 상관없이 어떤 것을 보고 우리가 동정과 시혜의 마음에서 멈춘다고 한다면 그것은 저는 자기 불안이거나 한 단계 더 나가는 혐오라고 생각을 해요. 각자 그 노인들도 그렇게 살아야 하는 맥락이 있고 그 삶을 통해서 이루고 싶은 삶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다면 우리들의 노년도 마찬가지죠. 우리들의 노년 역시 저는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은 왜 사는지 자기의 늙음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물질적으로 평가되는 혹은 건강이니 뭐 보다 젊어 보이니 라는 식으로 평가하려고 하는 이 주변의 어떤 시선들 이것은 크게 보면 신자유주의의 방식이죠. 젊은 게 더 좋은 거야. 건강한 게 더 좋은 거야. 비장애가 더 좋은 거야. 라고 끊임없이 그렇죠. 장애가 왔는데 어쩌라는 거고 그게 내 존재인데 어쩌라는 거야. 그래서 저는 왜 무엇에 가치를 두는가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행복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무엇을 얼마나 가졌느냐, 무엇을 얼마나 이루었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기대하느냐 라는 말이 저는 굉장히 마음에 깊게 남더라고요. 우리가 가진 어떤 기대들, 나는 이 정도는 갖고 싶어, 이 정도는 도달하고 싶어 라는 것들이 끊임없이 우리 경쟁사회 속에서 혹은 신자유주의 속에서 남들의 시선으로 나를 평가하는 신자유주의는 가적인 관점으로 나를 평가하는 혹은 무엇이 정상이고 무엇이 비정상이라고 하는 이 정상 이데올로기 속에서 나를 평가하는 혹은 남도 평가하는 그런 것이 아닌가를 끊임없이 돌아보고 행복할 요소는 무엇일까요? 저는 뭐 아까 말씀드린 나의 기대치 속에서 나다움 이거라고 그리고 그 나다움을 위해서 나 스스로가 정한 내가 되고 싶은 무엇을 위해서 노력하는 그렇게 해서 그것이 달성돼도 좋고 못 달성되면 아유 나는 요거 못했네 라고 수긍하는 뭐 그거라고 생각을 해요. 또 하나는 어떤 면에서 나이 들면 정말 저 젊은 시절에 어떤 그 뜨거움과 열정과 그 속에서 있었던 많은 그 시행착오들과 그것을 통과하고 나서 이제는 좀 자기 삶도 여유있게 바라볼 수 있고 그런 속에서 할 수 있다면 정말 내 주변에 누구와 무엇을 나눌 수 있는가를 찾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때이죠. 시간적인 여유라든가 마음의 품이라든가 또 하나 방식은 글쎄 제 경우에는 그냥 단출함이 그렇게 상해요. 단촐함이라고 보통 말하는데 문법상으로 단출이라고요. 제가 단촐한 거에 좀 데스크에서 바꿔보더라고요. 하여튼 간단하게 사는 우리가 필요로 했던 그 모든 것들이 진정으로 나한테 필요한 것이었나. 뭐 물론 아이를 키우느라고 아이들이 어떻게 될까봐 어떤 불행이 닥칠 때 대비하기 위해서 우리는 인생의 어느 시기들을 준비하지 않을 수밖에 없었어요. 혹은 노년도 마찬가지예요. 노년도 경제적인 거나 여러 가지에서 준비를 하지 말란 말이 아니죠.
준비는 필요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준비가 얼마나 필요한지에 대해서 계속 떠들어대는 이 소문에 속지 말자고. 뭐 매덕이 있어야 된다느니 뭐 이런 소문에 속지 말고 나는 정말 어떤 삶을 원하는가를 분명히 한다면 뭐 잘 자기 자신을 수긍하는 게 가능하리라고 생각을 해요. 자,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시간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 질문이나 뭐 적극적인 의견 있으시면. 꽤 긴 시간 동안 우리 선생님이 뜨거운 내용으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혹시 질문이 있으신가요? 질문 없으세요? 제가 선생님 말씀 듣다가 생각난 게 하나 있어요. 왜 서울대생 설문조사 했는데 자기 부모에게 바라는 게 뭐냐 했더니 1위가 70%가 돈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부모님이 몇 살까지 살았으면 좋겠냐 그랬더니 80%가 63세. 저 내년에 죽어야 된다. 유산이 많으세요? 이게 왜 이렇게 이야기가 나왔냐면 지금 좀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장수하셔서 유산 다 쓰고 돌아가실까봐 그러면 자기한테 물려줄 게 없으니까 정년 퇴임하고 한 2, 3년 즐겁게 사시다가 돌아가시면 좋겠다 이런 거래요. 이게 제가 이거를 처음 본 게 2005년인가에 처음 봤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서울대생 설문조사다. 그래서 우리는 뭔가 이렇게 할 때 그럴듯하게 붙이는 게 서울대생 아니면 하버드 이런 거 비슷잖아요. 그래서 이게 정말 문헌적 근거가 있나 제가 논문 데이터를 한번 뒤져봤거든요. 이 어느 지방지 칼럼에 처음 이게 실린 다음에 계속 회자가 돼요. 나이가 때로는 58세로 줄어들기도 하고 퍼센티지 올라갔다 줄어들었다 막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가짜 뉴스인 거예요. 네. 그런데 이것이 제가 말씀드렸을 때 다들 웃으셨잖아요. 그리고 한편으로 수긍하셨던 거. 네. 그게 어딘가에서 이제 반쪽의 진실이 있는데 이게 사실은 어떤 이런 불안, 이런 공포가 세대 혐오로 연결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하나 들었고 그리고 이제 선생님 말씀하신 것 중에 제가 들으면서 이제 선생님이 국가시설이나 어떤 요양시설, 그러니까 장애인을 수용하는 시설이나 뭐 예전에 이제 이것도 역시 박정희 시대인데 형제복지원 같은 그런 사례들도 있었고요. 하지만 이제 그리고 이제 우리가 나이 들었을 때 사실은 독거 노인으로 살더라도 그런 시설에 들어가는 걸 원치 않는 것이 현재까지 이제 일반적인데 선생님이 그걸 또 피할 수 없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만약에 선생님이 생각하시는 조금 더 이제 구체적인 그러니까 국가나 사회 공동체나 우리가 나이 든다는 것은 누구나 피할 수 없는 것인데 그랬을 때 과연 이상적인 대안이라고 하기는 어렵겠지만 어떤 모습, 어떤 가족 형태 혹은 공동체가 되어도 좋으니까요. 나이 들었을 때 어떻게 어떤 관계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필요한지 한 말씀만 좀 부탁드릴게요. 이렇게 신자유주의가 판을 치는 세상에서는 노인이 가족과 함께 산다든가 노인이 골목 안에서 동네와 함께 사는 거는 정말 갈수록 요원하게 보여요. 근데 이제 제가 뭐 노인복지 쪽을 공부하면서 알게 된 어떤 한 사례인데 어느 나라인지 유럽 쪽 어디였어요? 거기는 이제 뭐 시설이기는 해요. 시설이기는 한데 주로 인지장애 노인들이 많은 시설인데 어떤 거냐면 그냥 마을이 전체 다 인지장애인들을 위한 그리고 인지장애가 아닌 사람도 와서 살 수 있는 그런데 대체로 인지장애인들을 위한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져 있어요. 그냥 미장원에서 미장원 차려놓고 하는 미용사도 사실은 노인복지 직원이고 그 다음에 뭐 가게의 주인도 이래요. 그래갖고 뭐 인지장애 할머니가 와서 나 파마해줘 뭐 20원밖에 없어 이러면 아유 그러셔요 뭐 이러고 그러니까 그 인지장애인 게
우리는 그건 굉장히 문제고 뭐 장애고 뭐 병이고 이렇다고 하는데 그냥 그거 자체가 이 노인의 특성으로 해서 받아들여지게 하는 시스템으로 그 마을이 돌아가는 이런 거였고 뭐 그러기로 작정한 그 마을이니까 그게 가능한 거지. 이게 얼마나 퍼져나갈 수 있을지는 또뭐 저기지만 하여튼 그런 식으로 하는 게 가능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되고 글쎄 뭐 또 하나는 여러분들도 지금 이제 대체로는 본인이 노인이라기보다는 노인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 분들이 많은데 제 부모를 보더라도 그렇고 혹은 제가 노인복지 현장에서 그 인지장애 노인과 를 상대로 일을 하든 아니면 독거노인들과 일을 하든 제가 끊임없이 염두에 뒀던 건 뭐냐면 나는 이 노인과 무엇을 가지고 놀 수 있느냐, 이 노인이 무엇을 못하느냐가 아니라 노인은 계속 점점점 못해져요. 점점점 못해지는 속에서 오늘 이 노인은 지금 무엇을 할 수 있는 기능이 남아있는가, 그걸 가지고 함께하면 얼마든지 노인과 즐겁게 지낼 수 있어요. 그것은 아마 내 노년에 대해서도 그렇지 않을까 싶어요. 또 하나는 이제 오늘 제가 차마 말씀을 안 드렸는데 아까 단촐함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뭐 자유주고 뭐 보통 사람들은 자살이라고 말하죠. 저는 자유죽음도 이제는 우리가 생명을 그렇게 절대적인 어떤 뭐 그 불가 신의 영역, 불가 침의 영역으로 볼 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특히 의료가 저런 식으로 자본과 맞장구를 치면서 이익을 챙기고 있는 이 속에서 우리가 의료에 대해서 어느 만큼 선택을 해야 한다는 게 아까 이제 연명의료 거부나 저는 60 넘으면서 건강검진 안 받아요. 이제부터 오는 병은 그냥 나의 마지막을 향한 병이라고 생각하고 이게 이제 저뿐만 아니라 제 주변에 많은 친구들이 그런데 이런 식으로 뭐 어떤 삶 이상은 안 살겠다 라는 결단이나 뭐 그런 것들이 이제 구체적으로 되어지기 시작을 했고 각각도 좀 고민을 해야 되는 게 그대로 놔둬버렸다가 그냥 쟤네만 일꾸고 우리는 당하기만 하는 세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시민들은 당하기만 하는. 이럴 때 나는 어디까지라고 적극적으로 선택하는 것. 그것은 의료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혹은 저는 삶의 끝에 대해서도. 그래서 제 경우에는 아마 내가 어느 단계에서 스스로 나는 자유주금을 하겠다라는 것이 상당히 좀 단호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훨씬 더 단촐하고 자유스럽고 뭐 그렇다고 생각해요. 그걸 좀 작심을 하고 나니까 훨씬 더 좋더라고요. 근데 뭐 이건 저의 경우고 국장님이 했습니다. 좀 그럴 것 같죠? 그렇죠? 이해가 되시죠? 네, 거의 긴 시간 동안 말씀해 주셨는데요. 사실 좋은 말씀이 되게 많았어요. 근데 그 중에 어떤 핵심은 나이는 먹는 것이 아니라 오는 것이다. 그걸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이 굉장히 어렵지만 중요한 실천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선생님 긴 시간 고생하셨습니다. 네. 박수 한번. 감사합니다.